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정도로 커다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로는 부족하다 싶었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연이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차라리 한꺼번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어떨 때는 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 나이에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족들에게 병수발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남편과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죠?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암보다도 화병으로 더 일찍 죽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한 이후에는 바로 취직을 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보통의 연애를 했고 보통의 이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을 100명쯤 줄을 세워놓고 본다면 저는 아마도 딱 중간쯤 했을 거예요.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은 그런 딱 보통의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했던 경험들은 그다지 특별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을 만나고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했고 딱히 나쁜 일을 겪지도 않았고 큰 사고를 겪은 적도 거기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동안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랐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라고 마냥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그것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다투거나 경쟁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그런 성격은 나중에 돌아보니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중대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사를 의심하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보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제가 겪게 된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이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 그렇듯이 저도 인생의 제일 큰 실수를 꼽자면 그건 바로 당시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선택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제 인생을 뒤흔들게 될 엄청난 실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회사 안에서 만나게 된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딱 30이었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았었어요. 신문방송학 전공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첫 직장을 인턴 기자로 일했었던 한 신문사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1시만 되면 졸음이 밀려와서 꾸벅꾸벅 졸고 6시면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신문사에서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늘 발바쁘게 뛰어다니고 일의 특성상 자주 현장이나 야외에서 대기하기가 일쑤에다 불규칙한 생활을 보내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렵사리 취직한 회사를 그만두고 2번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이 저의 마지막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이었어요. 이직을 한 회사는 스타트업인 IT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마케팅 부서에 소속되어 일을 시작했고요. 남자친구는 영업부서에 소속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야근을 하기는 했지만 신문사에서 일을 할 때보다는 훨씬 일의 강도가 낮다고 느껴졌어요. 적어도 별일이 없는 한 정시 퇴근이 일주일에 2-3번은 가능했거든요.
평소에 미팅이나 외근이 없는 이상에는 사무실 밖을 나서야 할 일도 거의 없었고요. 생활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자 비로소 저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잊고 있었던 연애를 해볼까 싶은 마음도 들기 시작했고요. 영업부서는 자리 배치상 제가 있는 마케팅 부서와 같은 파티션 안쪽에 있었어요. 비록 제가 IT 회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상 컴맹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딱히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잘 되지 않으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언제나 영업부서의 엔지니어인 임대리님께 부탁을 하고는 했습니다. 임대리님, 진짜 죄송한데요. 네, 또 뭐가 안 되세요? 서버에 접속이 계속 안 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봐드릴게요. 전산부서가 따로 있기는 했지만 바로 뒤에 계신 분만큼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편한 상대가 또 없잖아요. 다만 번번이 일하느라 바쁜 사람을 불러서 죄송스럽기는 했었죠. 그래서 제가 자주 커피를 사다 드리고는 했습니다. 임대리님은 제가 사드린 커피를 몇 번 사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고맙다고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커피를 같이 사러 가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서 친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임대리님은 연애 안 하세요? 연애요? 글쎄요. 주변엔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그러는 주임님은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그전에는 연애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슬슬 하고 싶기도 해요. 혹시 소개팅은 하세요? 아니요, 요즘은 소개팅도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 제 친구 만나보실래요? 제 친구 진짜 예쁜데. 옆에서 지켜보니 묵묵히 성실하게 일도 잘하시는 것 같았고 일도 잘 도와주시는 걸 보면 성격도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비록 오랫동안 본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 친구나 소개시켜드릴까 싶은 생각이 들어 물어본 말이었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다들 회사에 갇혀있느라 만나기가 힘든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대답을 듣기 전에 마침 회의가 소집되는 바람에 그 이야기는 후지후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저는 다시 대리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희 아까 했던 이야기요. 대리님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생각 있으시면 제 친구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이나 답장이 없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메시지 뒤에 확인 표시가 사라지자마자 칼같이 답장을 보냈을 사람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해드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올려보며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제 이상형은 오주임님이요. 오주임님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번뇌에 빠졌죠. 이게 그래서 내가 좋다는 건지 나를 닮은 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되묻기도 그렇고 혼자서 김칫국을 마실 수도 없어서 멍하니 핸드폰만 보고 있던 찰나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대리님이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대리님? 네, 저 아까는 회사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저 주임님 좋아합니다. 네? 저를요? 그래서 소개팅은 사양할게요. 주임님이 나와주실 거 아니라면요. 저는 놀란 나머지 장난치시는 거냐고 되물었고 대리님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내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이어갔는지도 모를 전화를 끊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죠. 시선이 마주쳤는데
어쩐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요. 그 뒤로는 보통의 커플들이 만나는 것처럼 뻔하게 흘러갔어요. 며칠 뒤에 대리님은 정식으로 다시 고백을 해왔고 저는 그걸 받아줬고요. 저희는 그렇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내 연애인지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만난다는 사실은 회사에는 비밀로 했고요. 그 뒤로 남자친구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까지 저희의 비밀 연애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이후의 남자친구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전에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느꼈었는데 연애를 시작하니 세상 말 많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의외로 표현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할 엄두도 못 내던 연애 초반에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틈만 나면 이런 점은 이래서 좋다, 저런 점은 저래서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게 뭘 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배려도 잘 해주는 타입이었고요. 덤벙거려서 우산을 잘 잊어버리는 저에게 비가 오면 제 것까지 항상 우산을 챙겨서 나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 제가 신경 써서 예쁜 옷을 입고 나오면 꼬박꼬박 잊지 않고 예쁘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좋은 곳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진기사를 자청해 제 위주로 예쁜 사진을 찍어주고 항상 오늘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어떤지를 먼저 물어봐 주었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인생의 특별한 이벤트가 가끔씩 반복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잔잔하게 매일 저를 신경 쓰고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일 것 같았고요. 그래서 3년의 연애가 끝난 뒤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혼 과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힘들게 지냈었어.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초수급자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예비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집안의 생활비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린 여동생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닌 기간에 비해서 모은 돈이 많이 없어. 미안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알아야 어떻게 신혼집을 구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올릴 건지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그게 솔직히 말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뭐? 7천만 원이라고? 진짜야? 솔직히 나이 35살의 남자가 모은 돈이 겨우 7천만 원이라니. 남 얘기였다면 이건 사랑으로도 극복이 힘들겠다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면 모를까. 결혼을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떡하니 신혼집을 사주실 정도로 잘 사는 것도 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제가 씀씀이가 크지 않아 돈을 잘 모으는 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수중에 1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두었고 나머지는 신혼부부 대출받으면 어찌어찌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남자친구는 그 나이 되도록 왜 그렇게 돈을 못 모았다니? 적어도 너랑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할 거 아니야. 그쪽 집안에서 자꾸 돈 달라고 하면 그것도 참 큰일이네. 결혼한 이후로는 이제 집에 돈은 안 들이기로 약속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지금은 용돈벌이로 일을 나간다고 하시고 여동생도 얼마 전에 취직했다고 하고요. 사정을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말리기도 하셨고요. 저랑도 이 문제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좋다는 것과 저에게 잘해준다는 것, 그것 하나만을 믿고 허락해주시는 결혼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결혼을 말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어찌됐건 제가 34이 되던 해 드디어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작은 전셋집을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얼마쯤 또 돈을 보태주셨죠. 아직 나이도 젊은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대출이자가 너무 아까운 것도 사실이었고 일단 형편이 될 때까지 도와주신다고 할 때 도움을 받자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죄송스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만큼 더욱더 남편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의 말에 적극 공감했고요. 하지만 또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남편과는 처음에는 부부 사이가 더없이 좋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대략 2년 정도의 시간까지는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딸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을 별로 즐기지도 못한 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를 찾아와 준 천사가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도 저도 어차피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 낳을 거 1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낳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게 패착이었을까요? 각자 혼자서만 살아왔던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사이도 없이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이요.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이에게 밀려 두 번째가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저희는 신혼이기도 하면서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뱃속의 아이에게 온 신경을 쓰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는 밀려드는 피로와 함께 서로에게 불만을 털어놓을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가 벅차게 흘러갔고요. 여보, 내가 유정이 볼 테니까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아니야, 당신 출근해야 하잖아. 들어가서 자, 내가 재울게. 괜찮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쪽잠이라도 좀 자야지. 얼른 들어가. 처음에는 저와 함께 딸아이를 돌보는 일이 온 힘을 다 쏟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신경을 잘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체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딸아이 두 사람을 모두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아니면 원래 결혼이라는 게 이런 것인지 남편은 차츰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내가 산후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호르몬의 문제라고 했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밝고 명랑했던 친한 친구가 출산 후 오랫동안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는 걸 지켜봤을 때는 정말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산후우울증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산후우울증이 저희 남편에게 간 것만 같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남편은 아이가 올 때면 안아들거나 업어서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잘만 달래고 재우고는 했어요.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아이가 남편만 보면 울음을 뚝 그치고는 했거든요. 그렇게 아이도 좋아하고 애도 잘 보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젖병 소독한 거 가지고 갈 테니까 유정이 잠깐만 보고 있어줘. 유정이 지금 울잖아. 애 좀 봐달라니까. 아이씨, 알았다고. 대답했잖아. 도대체 몇 번을 묻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는 당신이 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얘기한 건데. 들었어. 들었다고. 나는 귀가 없어? 남편은 잠깐만 애를 봐달라는 저의 말에 마치 못 들을 부탁이라도 들은 것처럼 벌컥 화를 냈습니다.
딸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방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길래 겨우 한 번 재촉했다는 그 이유만으로요. 순간적으로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자마자 불이 났게 달려와서 아이 얼굴부터 확인하던 남편이었어요. 하도 딸아이 얼굴에 좋다고 뽀뽀를 해대서 제가 애 얼굴 달겠다며 그만하라고 외치는 게 일이었고요. 그랬던 남편이었는데 겨우 고작 1년이 지났다고 이렇게나 다른 사람처럼 달라졌다는 사실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퇴근해서 아이 얼굴을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샤워를 하러 들어가 버리고는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서 TV 채널만 돌리고 있기 일쑤였고요. 저는 혼자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서 애 아빠가 오기 전까지는 머리도 제대로 감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화장실을 갈 때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후다닥 뛰어가 문을 활짝 열어두고 볼일을 볼 정도였고요. 그런데 남편은 남의 아이라도 대하는 것 마냥 시큰둥하고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일이 많이 힘든 건가 싶었어요. 일에 치이다 보면 아무리 예뻐하던 존재라도 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변한 모습이 설명이 되지 않기도 했고요. 저는 최대한 남편을 쉬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제가 거의 혼자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퇴근 후에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남편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러자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돌아와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와의 대화는 거의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남편을 온전히 혼자 두는 건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단순히 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남편은 이제 아이가 울 때마다 미친 듯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열고는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화를 내다 가버리기도 하고 애가 울자마자 벌떡 일어나 차키를 챙겨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했고요. 여보, 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으면 속 시원히 말이라도 좀 해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힘들어 요새?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계속 이러고 살자는 거야? 맘대로 해. 그 후로 저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보자고 재촉해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았고 바뀌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건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이러다 저까지도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사방이 가로막힌 벽에다 혼자서 외치고 있는 것만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저는 결국 제풀에 지쳤고 남편과의 사이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로 계속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원하는 게 이혼이냐고 물었더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지낼 생각도 없지만 헤어질 생각도 없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모순일까요? 하지만 저 역시도 이제 막 신나게 걷고 뛰기 시작하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이혼녀로 살 자신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아이 아빠는 있었으면 싶었거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남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부터 다시 아이 아빠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제 기대치에는 훨씬 미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아이 등하원과 말상대를 자처하고 주말에 가끔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는 사람으로요. 쇼윈도 부부라고 해야 할까요? 그 후로 저와 남편은 그저 아이 때문에 지내는 형식적인 부부 사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짐작도 가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사이가 되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어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시댁에서는 큰일이라면 큰일 하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뭘 한 거야? 이 철딱서니 없는 거 사.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냐?
그러게 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달을 만들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 없냐고 하길래 나도 민망하니까 그냥 대충 던져본 말인데 그걸 그 사람이 기억하고 꼬치꼬치 캐물을 줄을 몰랐지. 그리고 걔랑 결혼하게 될 줄 알았나 내가? 서론만 들어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댁에는 내내 사고만 치고 살던 시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6살 어린 여동생이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하도 아빠 없이 자라 불쌍하다며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버릇도 없고 철은 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요. 시누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편과 시모에게 용돈을 탔으면서 살다가 제가 결혼할 때쯤부터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부르기에는 참 애매한 수준이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비슷한 일을 하다가 말다가를 반복했고 일하는 시간보다 집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가지고 싶은 물건은 또 왜 그리도 많고 사치는 또 얼마나 심한지 명품백이 몇 개나 되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얼굴은 예쁜 데다가 몸매도 좋은 편이라 좋다는 남자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실속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남자들만 만나오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며 몇 달 전부터 결혼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문제는 결혼을 하기에는 시누이가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혹시 모아둔 돈 좀 있어? 돈 있으면 나 좀 빌려줘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시집은 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8천만 원 모아뒀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 돈 보태서 신혼집 구하자고 하더라. 근데 당장 8천을 내가 어디서 구해? 뭐 8천? 너 제정신이야? 대체 그런 거짓말을 왜 해?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나 회사 멀쩡히 잘 다닌 줄 아는데 자기는 2억 8천 모았다면서 나보고 얼마나 모았냐고 묻잖아.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제발 좀 차려. 내가 너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다가 언젠가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했지? 지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살다가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돈 빌려달라고? 아, 그 말을 왜 그렇게 해? 알았으니까 돈 좀 있으면 빌려주라. 제발. 나 진짜 급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시누이는 거의 울먹이는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매달리다 이제는 타겟을 저희 남편으로 바꾸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고 말을 저렇게 차갑게 해도 남편은 또 속이 상하는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더라고요. 아유, 내가 하나 있는 딸년 때문에 제명에 못 살지. 가만히 있어봐. 애미야, 혹시 너라도 모아둔 돈 좀 있니? 네?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머님. 아니, 그래도 둘 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비상금이라도 좀 모아뒀을 거 아니냐? 네 시누이 시집 가는데 설마 한 푼도 안 보탤 생각은 아닐 테고 어차피 줄 돈이면 좀 미리 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던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눈빛을 빛내며 돈을 독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답도 없고 염치도 없다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이 겨우 7천만 원을 모아 결혼을 했었죠. 저희 신혼집도 제가 번 돈과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해결했고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성실하고 저에게 잘해주는 데다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느라 그랬다는 핑계라도 있어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게 저희 시누이였어요. 저는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았지만 돈이 썩어 넘친다고 해도 시누이에게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이 빌려준다는 거지 지금까지의 행실을 볼 때 그 돈을 갚으리라는 보장은 쥐뿔만큼도 없어 보였고요. 제가 남편과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빌려줄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하겠지만 그게 다일 거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답이 없겠다 싶었겠죠. 금액도 어느 정도였어야지. 800도 아니고 8천만 원이라뇨. 8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 뒤로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난리가 났고 저는 시댁에는 신경을 딱 끄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신변에는 시댁의 큰일은 큰일도 아니게 될 엄청난 일이 들이닥치게 되었거든요. 췌장암입니다. 하늘이 샛노랗게 변한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생애 처음으로 제 머리 위에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건강검진을 좀 소홀히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유달리 신경을 쓸 정도로 어떤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처럼 출근해서는 일하고 퇴근해서는 육아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점점 소화가 되지 않고 뭘 먹어도 자꾸 체한다 싶더니 급기야는 배를 찌르는 듯한 복통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얼굴이 노랗게 터서 황달기까지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저는 회사에 겨우 연차를 쓰겠다 말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생각했던 증상이 점점 심각해진다 싶더니 온갖 검사를 마친 끝에 나온 결론이 저것이었어요. 췌장암이요. 믿기지가 않았죠. 내가 왜? 대체 왜 하필 나인데? 멍해진 머릿속에 드는 의문은 온통 그것 하나였어요. 왜 하필 내가 이렇게 된 거냐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며칠을 악에 받쳐 울고 나니 드디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나 췌장암이라고. 그게 무슨... 얼마나 심각하다는 건데?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한 사람처럼 눈만 껌뻑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요. 최소한 저렇게 놀라는 반응을 보니 그래도 부부로 아예 헛산 것은 아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암이라는데도 저 사람이 무덤덤한 반응이라면 어떨까? 솔직히 남편에게 말하기 직전에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유정이 잘 부탁해. 그런 말을 왜 해? 얼른 나을 생각이나 해. 남편은 저보다도 더 당황한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저를 위로하려고 짧게 말을 건네기도 했고요. 남편이 뭐라고 한들 혹은 하지 않은들 달라질 건 없었지만 웃기게도 그 짧은 몇 마디가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저 사람을 더 미워해봐야 뭐하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대화 같은 대화를 나누며 속 시원히 울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저는 병원 수술 일정과 회사 근무 그리고 신변 정리 같은 온갖 복잡한 일들로 고민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마음 정리도 같이 병행하면서요. 그런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암보험 잘 들어둬서 천만다행이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신 전에 친척인가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해서 암보험 2개 들어놨었잖아. 그거 전부 다 중복 보장된대. 내 친구 와이프도 췌장암이었는데 그래서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 죽상이 되어서 출근을 했던 남편이 퇴근할 때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와서 한다는 첫마디가 저 소리더라고요. 대체 밖에서 뭘 알아보고 온 건가 싶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게 암 걸렸다는 와이프 앞에서 저렇게까지 웃으면서 얘기할 일인가 싶었죠.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일단 내색하지 않고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어젯밤에 앞으로 수술비랑 치료비
그리고 딸아이 앞으로 들어갈 돈 같은 것들을 같이 의논하다 보험약관 이야기가 나와서 찾아본 끝에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한 말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눈치가 조금 심하게 없는 건 덤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려고 했던 저의 노력은 말짱 헛짓이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히고 입원을 앞두고 있던 날, 남편보다 눈치가 더 없는 시어머니가 찾아와 할 말 못한 말도 분간하지 못하고 내뱉으며 시커먼 속내를 다 드러내고야 말았거든요. 아이고, 나이도 젊은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 다 있다니. 몸은 좀 어떠냐? 네, 그냥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 수술할 때까지 몸 관리 잘하고. 유정이도 아직 어린데 애미 네가 잘 버텨야지. 네, 알고 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평소에 어찌 지냈건 그래도 직접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게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이 많은 분이셨나, 그저 표현이 서툴렀던 것 아니었나 싶기도 했고요. 혼자서 내심 마음속에 울컥하며 감동까지 받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는요. 그래도 네 덕에 우리 딸 결혼시킬 수 있겠다. 네? 보험금 많이 나올 것 같다며. 네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아마 못해도 한 7, 8천원 나오지 않겠냐던데? 얼마나 다행이냐. 옛날에 궁합은 통하다더니 어떻게 돈 필요한 걸 귀신같이 알고 보험금이 떨어지게 됐는지 참.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그래도 너무 좋은 기색은 참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지만 이미 입꼬리가 실룩실룩거리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없었다면 아주 박수까지 치면서 웃을 기세였죠.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따라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웃음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는지 약간 안도의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어요. 참, 그거 입원비도 매일 몇십만 원씩 나온다며? 나중에 의사한테 얘기 잘해서 수술 끝나고 나가라고 해도 무조건 아프다고 계속 입원시켜달라고 해라. 대신 8인실로 해. 그래야 돈이 남지.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나니 문득 어제 했던 남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수술을 굳이 서울에서 해야 할까? 무슨 말이야? 지방 병원에서도 잘하는 곳 많은데 집 가까운 데가 좋지 않겠어? 하루라도 수술 빨리 하는 게 낫지. 서울 병원은 대기 시간도 길고 게다가 수술 후에 항암 치료니 방사선 치료니 왔다 갔다 할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멀고 힘들지 않겠냐고. 물론 저는 이미 잡아둔 수술 일정이고 처음부터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싶었기에 남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해야 할지 모르는데 기왕이면 집 가까운 곳이 편한 것은 맞았겠죠.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 남편이 했던 말도 다 돈 때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작은 병원에서 수술해서 병원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속셈이었겠죠.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이제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연이은 충격에 실실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제 몸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악을 지르며 한바탕 난리굿을 치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이 없더라고요. 저 쓰레기들 때문에 신락같이 남은 기력을 허비할 힘도 없었고 그럴 시간도 아까웠고요.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딱히 반대를 하지 않자 더 기세등등해진 둘은 제 앞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아낄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입원을 하고 난 후에는 메신저에 가족 대화방까지 파서 지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의사한테 무슨 약을 써달라고 해야 싸다더라. 무슨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게 좋다더라. 다인실 잊지 마라 등등요. 그 사이에 저는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 너무 심했고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몰랐는데 그 사이에도 별별 일이 다 있었다더라고요. 지금 다인실이 없다고요? 네, 1인실만 남았습니다. 수속 원하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뭐 이번까지 굳이 할 건 아닌 것 같고. 3주가 지난 뒤 이만 퇴원해도 좋다는 소식에도 남편 놈은 부득불 우겨가며 주치의에게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부풀려대며 입원 연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실이 없다는 소리에 당장 퇴원을 또 하겠다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누워있던 사이에 시댁은 또 다른 기가 막힌 일도 저질렀더라고요. 바로 제 암 보험금을 믿고 신우이의 신혼집을 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려면 시간이 소요되니 일단 급한 대로 시댁집을 담보로 잡아서요.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 끝에 일단 대출을 받아 저쪽 집에 그 돈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8천만 원을요. 저는 퇴원 후 요양을 핑계로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딸아이는 이미 저희 친정에서 봐주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간의 사정 역시 친정 부모님이 모두 알고 계셨죠. 저는 수술 전 이미 수술만 끝나면 바로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사촌오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저는 사촌오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혼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그 미친 자식, 내가 무조건 이혼시켜줄게. 넌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수술 준비나 잘하고 있어. 사촌오빠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때려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화를 냈고 중간중간 이혼 소송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준비들을 자세히 지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시댁에서 제 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작당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 수집 같은 것들이요. 따로 수집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체 메시지방만 열어봐도 증거는 넘쳐났거든요. 퇴원하고 얼마 뒤 남편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암 진단비랑 수술비, 입원비 다 나왔지? 그거 지금 내 계좌로 보내. 무슨 소리야? 계좌로 보내라니? 보험금 말이야. 그거 얼른 보내보라고. 대출금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지. 이자 아깝잖아. 중간에 제출 서류가 좀 꼬이는 바람에 암 진단비 심사가 수술 뒤로 미뤄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동안 급한 대로 시댁에서는 먼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죠. 저는 태어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암 보험금을 왜 시댁 대출금 갚는 데 써야 하냐고. 뭐? 갑자기 왜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수진이 신혼집 비용, 그 돈 암 보험금 나온 걸로 빌려주기로 했잖아. 그거 급해서 일단 대출 받은 거고. 내가 언제 동의했는데? 내가 대출 받으라고 했어? 너 이럴 거야 진짜? 왜 이래? 정신 나갔어?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언성을 점점 높이기 시작했어요. 정신 안 나갔으니까 이러고 있지. 내가 정신 나갔으면 그 돈 줬겠지. 너야말로 정신 차려. 내 암 보험금으로 네 여동생 시집 보내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머리라는 걸 달고는 있니? 야!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이야기는 내 변호사 통해서 해. 우리 사촌 오빠한테서 곧 연락할 거야. 저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 심지어 시누이까지 폭탄 전화 세례를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정신건강과 요양을 위해 저쪽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곧 남편 놈과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요. 여보, 우리 진짜 이러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거 아니잖아. 뭔 소리야? 암 수술까지 한마당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아? 며칠을 살더라도 나도 좋은 세상 한번 살아봐야지. 혼자서 말이야. 애는? 유정이는 어쩔 건데? 지금 당신 욕심 때문에 애를 애 아빠도 없이 혼자 키우겠다는 거야?
어디서 애를 들먹여? 그나마 애아빠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랑 같이 살아준 줄이나 알아? 제발,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남편은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와 사촌오빠가 번갈아가며 내쫓은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찾아와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죄가 아니었죠. 제가 머리에 총을 맞은 것도 아닌데 다시 저 인간들을 용서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하겠어요? 소송은 사촌오빠의 호언장담대로 무사히 잘 끝내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따른 양육비도 결정이 났고요. 그 와중에 저는 암투병 중 남편과 시댁 인간들에게 당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깟 돈으로 모든 게 상쇄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돈이라도 챙겼다고 생각하니 속이라도 시원하더라고요.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게 저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의 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친정에서 항암 치료까지 모두 마친 후 이제는 푹 쉬면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되었고요. 가만 보면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암이라는 현실 앞에서 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덕분에 남편놈이랑 시댁과도 이별할 용기를 얻게 되었죠. 종종 진작에 버렸어야 할 인간들을 데리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제가 앞으로 더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쩌면 몇 달이 될지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좋은 일들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저는 지금이 하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